잠시 후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11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데요. 테이블에는 어떤 의제가 오르고 한중 관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은 악화된 한중 관계 속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두 나라 간의 이제 협중이나 협안 같은 정서 문제도 좀 있어서 서로 간의 신뢰를 좀 회복하는 부분이 우선시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성과가 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2014년 7월 방한을 하고 11년 만에 지금 한국에 오는 거예요. 예. 우리 이재명 정부도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큰 틀에서 깊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관계 복원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한다. 예. 그래서 일부는 또 상견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하고 좀 다른 게 한중 관계는 그동안 밀접한 관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국의 그 국민 감정, 우호적 감정의 손상을 입는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이 사실은 피치 못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상대방의 눈으로 보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신뢰가 조금 무너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새 정부가 들어섰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복원을 하느냐 이제 이런 데 초점을 맞출 거고요. 중국도 내년 이제 회담 에이펙 개최국입니다. 그리고 한국같이 바로 옆에 있는 국가와 소원한 관계를 갖게 되면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되고 그건 자연스럽게 한미일 삼각공조가 강화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거는 중국한테 전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얘기할 건 엄청나게 많지만 마치 미중 정상이 가장 첨예한 문제였던 타이완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깊게 얘기 안 하고 이제 심지어는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그런 걸 이제 그 다음 과제로 남겨두고 우선 관계 복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어제는 중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만났는데 미소가 없었어요. 좀 분위기가 냉랭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뭐 얼굴에 미소를 잘 안 띠시죠. 이 시진핑 주석. 국가주석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라야마 대화를 언급을 하면서 역사적 책임을 져라. 사실은 무라야마 총리 담화는 이제 사실을 침략의 역사에 대한 사과를 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보수 우익 정권,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나 이런 데는 강력한 사실은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재팬의 부활, 일본의 부활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다카이치 총리는 우리가 뭐 여자 아베, 소 아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 주석이 처음 만난 거잖아요. 다카이치 총리도 지금 9일밖에 안 됐습니다. 총리 취임한 지. 그런데 그 앞에 두고 우리가 중일 관계를 잘 가야 되는데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반성이나 부정이 없으면 이게 앞으로 그 잘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미리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은 새로운 이 총리 취임을 하고 나서 각국과 다양한 외교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화적으로 나오지만 어쨌든 본 뿌리가 이제 우익을 대표하는 또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걸로 가기 때문에 변질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경고를 한 거죠. 잘 지내고 싶은데 침략 역사를 반성하지 않으면 상당한 험노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에둘러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성과만큼이나 사실 회의 분위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후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 때는 좀 더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도 있고 사실 에이펙 회의 때 행사 때 만나서 뭐 얘기하고 웃으면서 악수하고 그런 모습들은 괜찮았는데 또 보면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미 회담할 때는 선물을 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좋아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김이나 화장품도 주기도 했고 그러면 시진핑 주석에게도 좀
좀 분위기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선물을 할 것 같은데 네. 예측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그리고 그러면, 곧 예. 이제 밝혀질 거기 때문에 더 네. 못할 텐데 제가 이런저런 이 루트를 통해서 좀 대강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뭐 극비상으로 말씀들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선물이라는 거는 예. 결국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 뭐 환심 이런 표현보다도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도 아마 엄청나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지금 예. 고민을 하고 있고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이제 경주라는 천년고도 여기를 잡은 거에 이 홍보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국가들이 또 많은 국가의 원수들이 한국의 유구한 역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신라 시대에 천 몇백 년 전에 이런 거를 줬다라는 거는 그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각인하는 거거든요. 이제 중국도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한중 우호의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념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네. 이런 것들을 주면은 훨씬 더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과연 어떤 선물을 저도 시주석에게 궁금해요, 사실. 전달할지 네, 예, 네. 참 궁금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분위기도 궁금해요. 중국 언론 관영 언론의 보도는 좀 전반적으로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민일보나 환구시보는 어제 있었던 시진핑 주석의 행보만 보도를 하고 있고 오늘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은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다고요. 사실 이제 중국은 최고 지도자의 동정이 확실하게 이렇게 되지 않을 때는 잘 보도를 안 하죠. 그래서 한중회담 같은 경우도 끝나고 이제 보도를 할 거고 예. 마찬가지로 그 결과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그런 얘기들을 깊게 하지 않는 게 중국 관영 언론의 특징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그 의제 관련해서도 사실은 한중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좀 깊은 부분까지 논의를 해야 하지만 시간도 그렇고 이제 저녁에 이 회담 끝나고 만찬하고 시 주석은 아마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도 만찬까지 잡혀 있는 걸로 봐서 절대 적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첫 만남에서 깊은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시 주석이 한국을 간 것 자체가 한국과의 관계를 좀 돈독히 하려고 간 거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한국도 화답을 할 거고 그래서 지금은 기대한다라는 차원 정도의 한중 협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위상이 한국도 옛날하고 좀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관세 협상 같은 경우도 물론 중국만큼 맞서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우리 거를 관철하면서 미국도 설득을 해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런 것도 얻은 걸로 봐서 한국의 위상 같은 데 대해서 중국도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호적인 발전 관계를 가지고 갈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국가 지도자가 방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서는 내놓을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국빈 방문으로 시 주석이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기본적인 틀 그거는 당연히 우호 협력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한반도 비핵화가 회담 의제로 좀 중요하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북한도 얽혀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손쉽게 뭔가를 얘기하기는 약간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상당히 민감하죠. 예. 왜냐하면 사실 그 전에 한중 정상회담의 첫 번째 주제는 한국이 강조하는 거는 북한 비핵화입니다. 예. 북한 비핵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중국은 어떻게 받았냐 하면 한반도 비핵화라고 꼭 표현을 해요. 우리는 남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만 핵을 개발하지 않으면 한반도가 비핵화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꼬박꼬박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그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 자체도 별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그 안에는 이제 북한이 포함이 되니까 그래요. 예.
한반도 비핵화, 특히 남한도 핵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없어져야 이제 비핵화다라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은 헌법에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핵 보유국은 핵을 비핵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핵 보유국인데 어떻게 그거를 폐기하냐. 그러면 감축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핵 보유국 대우를 받으면서 감축 협상을 해야 된다. 이거를 최근 수년간 주장을 해왔고 그런 중국을 전승절에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 네. 북한을 김정은 위원장을 부른 것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죠. 게다가 러시아 푸틴도 불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기의 가장 큰 뒷배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 대목에 이제 한국은 그런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결정적으로 해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불과 전승절에 불러서 다시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가지고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중국 입장에서는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북한 외무성 부상이 헛된 꿈, 뭐 예. 방송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예. 개꿈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극렬하게 지금 네. 비핵화에 대한 그건 망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거는 남한 우리는 물론이고 미국도 물론이고 중국한테도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예. 말을 꺼내지 말라고. 예.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여기에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게 매우 위험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감을 표시할 수는 있죠. 그렇지. 그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깨면은 이게 파급 효과가 크니까 중국이 공감을 표시하는 정도, 꼭 그 문자를 안 쓰더라도 네. 그 정도면 최대한의 성공이고 그렇군요. 그게 아니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정도의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역할을 하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아마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에서 발표할 때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로 좀 중국 측과 협의를 해서 발표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개꿈이라는 좀 다소 과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렇게 비난을 해서 중국 측이 좀 기분이 나쁘거나 하진 않을까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쁜데 북한은 북한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국가 주석이 한국에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속된 말로 하면은 초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만큼 북한이 절박하다라는 표현을 한 거고 그 얘기를 받아들이면 중국말을 더 잘 듣겠다라는 표현이 우회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기분 나쁘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나랑 같은 편에 서서 이 문제를 좀 같이 가달라는 표현인 거죠. 그거는 한국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미국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같은 편이 돼서 가자라는 그런 한국한테는 그 얘기를 했지만 중국한테는 우회적으로 같은 편이 되자라는 그런 표현을 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중 정상회담의 변수가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측이 한미가 비확산 의무를 다하길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얘기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다뤄질까요? 네, 뭐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 회의에서 진위가 뭐냐. 이제 왜냐하면 특정 국가를 언급을 했기 예. 때문에 그래요. 북한과 중국의 활동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외교부 대변인의 그 발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수위가 낮아요. 그렇죠? 뭐 확산시키지 말아라. 비확산 의무를 지켜라.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핵 추진, 실제로는 핵 추진이지만 원자력 연료로 가는 거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핵 얘기를 하면 이게 군사하고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핵 추진 잠수함이 됐든 연료 추진 잠수함이 됐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군사력 우위가 상쇄되기 때문에 일단 불편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지나치게 압박을 하면 아무 통제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은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우리는 NPT 핵 확산 방지 조약에도 들어있고 그래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도 받으면서 원전을 쓰고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거에 대한 감시를 다 받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NPT도 탈퇴하고 예. 당연히 IAEA 사찰도 받지 않으면서 예.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미국의 압박 때문에 그래. 그 문제는 조선과 미국의 문제야. 이러고 피해왔단 말이에요. 즉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핵 추진, 그러니까 연료만 갖겠다는데 이 잠수함이 핵무기를 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게 얘기 못한다라는 이제 선천적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모든 국가는 자국 방위를 위해서 자주국방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한국도 한국의 필요에 의해서 특히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당연히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성 전략으로 방어 무기로 갖는 데 대해서는 중국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얘기하면 내정 간섭입니다. 예. 그래서 이 외교부 대변인도 비확산 얘기를 하면서 뒤에 방어성 무기 갖는 거야 뭘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일부는 저거는 괜찮다는 표시다. 그런데 절대 괜찮다는 표시는 아니고요. 예. 이 우리가 핵잠을 갖게 되면 아마 이제 군사적으로도 한국의 활동 반경이 훨씬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중국으로서는 좀 불편할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지목을 하면 우리는 연료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핵 잠수함을 건설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별개 얘기입니다. 그건 사실 핵 잠수함은 거기서는 만들 수도 없어요. 도크도 네. 없고 사실 저는 투자 더 하라는 얘기야 뭐야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예. 핵 추진 연료. 예. 연료만 있으면 예전 디젤 연료를 교체해서 쓰겠다라는 거니까 한국의 입장은 그거는 NPT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옛날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하는 그 승인안 그걸로 따지면 그거는 뭐 명확한 군사 용도니까 앞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가 있어야 네. 될 것 같아요. 아마 뭐 오해를 하고 한 것 같지는 않고 트럼프 대통령도 옆에서 들으셨겠죠.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 방위비 부담도 좀 줄어들고 한국이나 뭐 이런 데도 좀 맡기면 되지 않느냐. 아직 일본한테는 핵잠 추진을 하지 않았어요. 예. 지금 이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하고 한국 이렇게 예.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전체 중국을 놓고 보면 미국의 역량이 투사될 수 있는 지역이니까 당연히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한중 간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지금 제재하고 있는 하나의 필리조선소에서 이거를 건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목이 쏠렸는데 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마스가에 참여할 하나우선 제재에 대한 그런 내용도 다뤄질까요? 사실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한화가 이제 5개 필리조선소 인수하면서 5개 자회사를 만들었고 실제로 중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회사들이에요.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한국이 미국과 협력하는 게 싫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건데 네.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미중 간의 관세 협상 협의에 보면 사실 한화 자회사 5개를 제재한 핵심 이유는 미국의 조사 업무에 한국이 협조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선박조사 더 안 하기로 했어요. 이 미중 간의 협상 이번에 만나서. 그러니까 그거는 또 변수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아무 관계도 없는 왜 한국 자회사한테 얘기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한중 관계의 기본에 특히 국민 정서나 이런데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뭐 우리 대통령은 우리 국익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마찬가지로 시진핑 주석도
핵자만 갚는 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 해결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 핵잠 문제가 심기가 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뭔가를 좀 달래기 위해서 내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 사실은 우리가 내줄 필요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이 왜 시작이 된 겁니까? 이 북핵 때문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북핵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가 온다면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압박이나 반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확산에 좀 신경 써달라라는 얘기 정도로 그쳤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 스스로 곤궁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곤궁한 면이 바로 뭐냐 하면 북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관리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재명 정부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다라는 표현을 딱 못을 박았습니다. 예.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다라는 표현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군사적으로 상쇄하는 거는 동맹 구조밖에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미국은 한국의 유일 동맹 국가입니다. 전 세계 200개 국가가 있는데 동맹을 맺고 있는 데가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더 속된 말로 봉으로 보고 하지만 어쨌든 미국과 동맹하고 싶다고 미국이 막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동맹 구조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뭐 중국, 러시아 이렇게 외교 지평을 넓히겠다고 한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니까 그거가 기본 틀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언을 한 거잖아요. 북한 핵 문제나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거는 오히려 중국한테 그런 메시지를 준 거죠. 그게 어느 정도 방향을 잡으면 물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게 중국 때문이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 흘러가는 방향을 아까 보니까 기자회견에서도 남북 간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이 대통령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자가 이 문제를 아우르면서 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먼저 선행이 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네. 뭐 경제,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이런 거는 뭐 언제든지 우리가 흔쾌히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발표한 의제가 이 한반도 비핵화에 더해서 민생 문제 해결도 있단 네, 말이죠.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그 사실 두 지도자가 물론 이제 시진핑은 세계적 지도자로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 정치에 투신하고 나서 이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fujian 복건성에서 17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강소성 뭐 상해를 거쳐서 이제 중국 중앙의 지도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행정 경험이 있죠. 또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지사를 했었고. 예. 그래서 사실은 매우 실용적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큰 틀에서 이 부분은 미중 전략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국이 나서서 뭘 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양자 관계 중에서 한중이 서로 국민들이 먹고 살고 안위를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민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민생 부분부터 협력을 하는 게 훨씬 좋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 한중 관계를 생각하면 중국이 볼 때는 미국 쪽으로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미국이 볼 때는 중국으로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이런데 좀 덜 휘둘리려면 역시 민생이라는 먹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국민의 안위와 행복 문제, 이 문제를 더 끌고 나와서 거기에 관한 협력들. 지금 그 에이펙이라는 게 이제 사실 국제 문제이기도 하고 그 안에는 한중이 공동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둘 다 제조업 국가고 협력해야 될 게 많고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 이런 거 똑같이 마주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민생 분야에서 지금 이제 뭐 상호 비자가 한시적이지만 면제돼 있고 예. 그런 것 때문에 또 편해진 면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 규범적으로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거냐. 이런 것들을 논의한다면 큰 틀은 모르지만 첫 단추를 그런 쪽으로
바뀌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양 정부가 아마 이 민생이라는데 워딩을 단어를 찾은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한령이라든지 서해 불법 구조물 네. 이런 얘기도 좀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까? 뭐 서해 불법 구조물 같은 경우는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중국도 중국의 지도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 대통령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답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해 불법 구조물 같은 경우는 그 잠정 조치 수역에서 어업과 항행 이외에 설치를 하면 안 되고 그거를 하려면 협의해야 된다라는 게 한중 어업 협정에 있어요.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연어 양식장이라고 하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가 보여달라고 하면 안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다른 목적을 갖고 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한한령 같은 경우는 중국은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네. 풀어달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 내린 적이 없는데 풀어주면 내렸다는 게 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정상 간의 교류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도자가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알고 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일부 한한령의 완화, 우리는 분명히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최고 지도자끼리 만났기 때문에 그 밑에 고위급들, 장관급이라는가 이런 분들의 교류도 더 활발해질 수 있고 그러면 그 밑에 자연스럽게 지방정부 간 교류 이런 것도 또 활발해질 수 있고 또 하나 더 붙이면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한중 관계가 제대로 가려면 기업 활동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과거보다는 시 주석의 방안을 통해서 한한령에 그게 뭐 딱 해소된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흐름들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담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문 자체가 지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네. 우호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당연히요. 있겠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오늘 마무리가 되고요. 경주 선언 비롯해서 AI 이니셔티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의 문서를 채택을 했는데 이 문서들이 어떤 의미인 건가요? 네, 이거 사실은 이제 주최국으로서 이 경주 선언이 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특히 지금같이 미중이 첨예하게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만장일치로 해야 선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안 나오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주최국으로서 그걸 조율을 했고 이제 구체적 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그 다자무역 활성화 뭐 이런 정도로 아마 완곡한 표현을 통해서 이 소위 중국의 입장을 조금 반영을 뭐 중국의 입장이 아니죠. 사실 한국의 입장이죠. 우리도 네. 제조업 통상국가니까. 그리고 이게 무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회의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핵심은 AI 이니셔티브. 젠슨 왕이 와서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온 거는 또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HBM이라는 거를 공급하는, 그러니까 젠슨 왕이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설계도를 지금 대만의 TSMC가 구현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돌리려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GPU를 돌리려면 한국에서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그게 HBM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건 예. 대만이 못 만들어요. 다른 나라 하나도 못 만듭니다. 미국의 마이크로 칩 거기만 조금 만들고 한국이 80%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와서 지금 GPU 26만 장을 뿌렸잖아요. 예. 우리 돈으로 한 14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냥 좋겠어요? HBM의 지속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SK 걸 쓰고 있었는데 이제 삼성도 납품 그 기준을 통과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런 브로맨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 뭐 AI 도원결의 같은 모양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AI 이니셔티브도 우리가 저런 거대 기업들, 핵심 기술 기업이 이렇게 받침을 해주면 당연히 이제 앞으로 지금 AI 경쟁이 미중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도 거기에 다리를 조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맞았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문화에 관한 공감대를 이뤄서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문화창이. 이것도 한국이 지금 21세기 아이콘이라고 하는 한류라는 이 부분 때문에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창의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협력,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정치적 요소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치렀다. 그리고 선언까지 잘했다. 네. 이제 그런 점에서는 높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에이펙 정상회의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신에 스콧 베센트 장관이 참석을 했고 또 다른 G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어제 연설을 한 내용이 전해졌는데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많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해석이 아니고 겨냥한 거죠. 근데 그거는 요번에만 한 게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주도의 질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20일 취임하고 나서는 미국 단일극주의, 그죠? 미국이 주재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라는 무기를 가지고 압박을 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관세를 가지고 압박을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교역이 줄어드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관세 만능주의입니다. 이거에 중국은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미국이 다자질서, 다자무역의 그 주창자였는데 예. 미국이 저렇게 돌았으니까 중국이 내가 다자무역의 주창자야. 네. 나랑 같이 가. 이러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미국을 겨냥한 거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타코 얘기도 하잖아요. 겁장이라고 네. 마지막에. 미국에서 지금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잖아. 아니 저런 회의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와야지. 왜 시진핑 판을 만들어주고 오느냐. 왕관 쓰고 버거만 시켜 먹었다. 뭐 이런 조롱의 밈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세계 양강이잖아요. 그 균형을 잡으려고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이런 흐름으로 가야 뭔가 우리도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움직이는데 지금까지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기존의 미국이 아닌 듯한 미국이 눈앞에 있고 거꾸로 기존의 중국이 아닌 듯한 중국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살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어느 편에 서면 좋죠. 그런데 편에 서서 해결되질 않습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중국 중심의 공급망, 이게 단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선택하기 어려우면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된다. 이러고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거기에 그나마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가 있고 조선이 있고 이러니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력 있는 양측의 경쟁력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미중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동력이 없으면 새우가 되는 거고요. 내가 동력이 있으면 돌고래가 되는 겁니다. 둘이 싸울 때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싸울 때 쓱 지나가 보기도 하고 예. 통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옛날부터 외교가에서 돌핀 디플로매시라고 하는 게 바로 돌고래 외교. 새우처럼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 에이펙이나 이런 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11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전반적인 전망 함께 짚어봤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